데일리 건강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은 마취통증의학과의 이영주 원장이십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마취통증의학과 이영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데일리 건강에서 어떤 내용으로 이야기 나눠볼지 먼저 주제부터 짚어주시죠. 네, 오늘은 테니스 엘보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네. 테니스 엘보우는 그 이름처럼 테니스 선수들에게 흔하다고 해서 붙여진 건데요. 하지만 테니스를 안 쳐도 걸릴 수 있고요. 팔꿈치에 감기라고 불릴 만큼 흔한 질환이기 때문에 알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데일리 건강의 주제 테니스 엘보입니다. 근데 사실 많은 분들이 테니스 엘보로 알고 있긴 하지만 이게 정확한 의학적 진단명은 아닐 것 같은데요. 정확한 병명은 무엇인지 또 어떻게 정의 내리면 좋은지 말씀해 주시죠. 테니스 엘보우의 의학적 진단명은 외측 상과염입니다. 정형외과 교과서의 정의를 살펴보자면 네. 외측 상과염이란 팔꿈치 바깥쪽에 발생한 동통 중에서 압통이 있으나 특별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이며 외측 상과에 붙은 근육의 국소염증이 주요 병인인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이게 교과서적인 정의라 그런지 좀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좀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죠. 네, 말이 좀 어렵죠. 더구나 교과서가 나온 지 좀 오래되어서 요즘 테니스 엘보우에 대한 관점과는 좀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 살펴보겠고요. 네. 쉽게 말해서 특정한 원인을 알 수 없는 팔꿈치 바깥쪽의 통증 질환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는데요. 물론 특별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라고 한정하고 있지만 네. 오늘은 그 원인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원인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고요. 우선은 그 이름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외측 상과염. 왜 테니스 엘보라는 병명을 갖게 된 걸까요? 테니스 경기 시 백스트로크를 할 때 손목만을 써서 공을 치게 되면 공과 라켓이 부딪히는 순간 이 전완부에 강한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때 손목을 뒤로 젖히는 근육인 이 요축 수근신근이라는 근육이 손상되게 되죠. 사실 요즘은 테니스를 대부분 동호회나 레슨을 통해 시작하고 올바른 자세에 대한 정보가 많이 공유되어 있다 보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된 방식으로 게임을 즐기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진료실에서 만날 수 있는 테니스 엘보우 환자 중 실제로 테니스를 치신다는 분들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고요. 그럼 최근에는 테니스로 인한 병이라기보다는 다른 원인들이 좀 더 많다는 거네요. 그럼 주로 어떤 환자들이 병원을 찾나요, 원장님? 오히려 팔이나 손을 많이 사용하시는 직업을 가진 경우나 출산 후에 어머님들이 팔꿈치 통증을 호소하시며 내원하시는 경우가 많은 추세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테니스 엘보만큼이나 또 많이 이야기가 나오는 게 요즘 골프 엘보라고 있죠. 네. 두 질환은 같은 병인가요, 원장님? 병 이름을 봤을 때 어쩐지 테니스 엘보우의 사촌쯤이 아닐까 네. 하는 생각이 네. 드시죠? 그런데 골프 엘보우란 일반적으로 팔꿈치의 안쪽에 통증이 있을 때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골프를 즐기시는 분들에게 많이 생긴다고 해서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팔꿈치의 구조를 봤을 때 테니스 엘보우랑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테니스 엘보우가 팔꿈치의 이 바깥쪽, 이 볼록한 뼈에 붙는 손목을 펴는 작용을 하는 근육과 힘줄에 문제가 생기는 반면에 골프 엘보우는 팔꿈치의 안쪽에 이 볼록한 뼈에 붙어 손목을 손바닥 쪽으로 구부리는 일을 하는 근육과 힘줄에 문제가 생기는 질환입니다. 그렇군요. 두 질환은 분명 다른 질환이긴 하지만 전완부, 그러니까 손과 손목, 팔뚝의 과도한 사용 혹은 잘못된 사용으로 생기는 질환이란 점에서
하나의 범주로 묶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팔뚝과 뭐 손목, 손이 좀 과도하게 사용됐거나 잘못 사용될 때 생기는 거는 공통점이지만 부위가 다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다면 얘기 나온 김에 이 팔꿈치에 생길 수 있는 다른 질환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해요. 뭐 테니스 엘보, 골프 엘보 이 외에 어떤 질환이 있을까요, 원장님? 팔꿈치 터널 증후군, 그리고 주두 점액남염, 박리성 골연골염, 팔꿈치 관절염 같은 질환들이 있는데요. 이런 질환들은 테니스 엘보나 골프 엘보에 비해 그 유병률이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진료실에서 가장 그래도 흔하게 많이 볼 수 있는 질환이 테니스 엘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자, 그럼 앞서 한번 얘기도 했지만 그 정확한 원인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으면 해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 텐데요. 네. 일단 벽에 못을 박아 노끈을 묶어 놓고 잡아당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점점 강도를 강하게 해서 탄성 한계를 넘어설 때까지 당기게 되면 어느 부위가 끊어지기 쉬울까요? 그 못에 묶인 부분이 끊어지거나 아니면 이렇게 풀리거나 그러지 않을까요? 그렇죠. 전완부에 있는 근육과 힘줄을 노끈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테니스 엘보우란 병이 어떻게 생기는지 쉽게 이해가 가실 겁니다. 전완부의 근육과 힘줄의 주된 역할은 무엇일까요? 이 근육들의 임무는 손목이나 손가락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중 단요축 수근신근 혹은 짧은 노쪽 손목 편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있는데요. 그건 손목을 손등 쪽으로 제끼고 이렇게, 그리고 엄지손가락 쪽으로 구부릴 때 사용하는 근육입니다. 팔꿈치 바깥쪽에 볼록 튀어나온 뼈인 외측 상과라는 이곳에 붙어서 힘을 쓰는 녀석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근육에 그런 문제가 생겨서 테니스 엘보가 발병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근육이 심하게 힘을 받거나 반복적인 스트레스가 누적되게 되면 이 근육에 부착된 팔꿈치 외측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마치 노끈이 찢어지거나 풀리거나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몸은 통증이라는 신호로 우리에게 문제를 알리게 되는 것이죠. 좀 쉬어달라는 신호입니다. 그러면은 그 팔꿈치 외축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원장님? 근육이 뼈에 붙을 때 힘줄이 되어 붙게 되는 건데요. 이 힘줄이 찢어지거나 퇴행성 변화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자, 이 테니스 엘보가 발생하는 원리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이제 그 구체적인 경우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죠. 병의 이름처럼 테니스나 골프 같은 운동 시에 팔의 전완부의 잘못된 사용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네. 운동이나 특별한 계기가 없더라도 반복되는 사용에 의한 누적된 긴장을 풀어주지 못하고 사용하는 경우에도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즘은 출산 후 육아나 오랜 시간에 컴퓨터 작업으로 인해 팔꿈치 통증을 호소하시며 내원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 테니스 같은 운동이 꼭 직접적인 원인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네요. 네, 그렇죠. 요즘은 일상생활 중에 인지하지 못하는 긴장의 누적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팔을 잘못된 방식으로 과하게 사용하시는 다양한 상황들이 직간접적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테니스를 친 적도 없는데 왜 테니스 엘보가 생겼나라고 의문을 가졌던 분들 이런 점 참고해서 생각해 주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자, 근데 반복되는 사용에 의해 누적된 긴장을 풀어주지 못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생길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일종의 어떤 직업병으로 봐도 되는 걸까요?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꼭 다 그렇지는 않지만 컴퓨터 작업을 오래 한다든가 팔을 많이 쓰는 직업에서 주로 발생하니까요. 사무실에서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하시는 경우 손목은 어떤 상태인지 살펴볼까요? 대부분의 경우 손가락이 자판을 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손목이 손등 쪽으로
이렇게 제껴져 고정돼 있죠. 네. 이런 자세로. 그렇게 되면 그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손목을 제끼는 근육들은 힘이 들어가 계속 긴장하게 되는 것이고요. 아, 이러한 손목을 제끼는 근육이 주로 붙어 있는 곳이 바로 팔꿈치 바깥쪽인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이 테니스 엘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도 좀 알려주시죠. 가장 대표적이고 전형적인 증상은 팔꿈치의 외측의 통증입니다. 하지만 팔꿈치의 통증 없이 팔뚝이나 손목 쪽에 통증을 호소하시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때 팔꿈치에 연결된 근육, 힘줄에 압통이 동반된다면 테니스 엘보우라고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팔꿈치, 팔뚝, 손목까지 통증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건데 그렇다면 팔 전체로 통증이 나타난다라고 봐도 되겠네요. 팔뚝은 손과 손목을 움직이는 근육과 힘줄들의 집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근육을 노끈이나 밧줄에 비유했을 때 대부분 노끈이 벽에 묶인 부분에서 힘을 많이 받겠지만 당기는 방식이나 노끈의 탄력 강도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노끈의 중간 혹은 또 어떤 경우에는 줄을 잡고 있는 부분에서 가장 힘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겁니다. 통증을 느끼는 부분도 마찬가지죠. 팔꿈치가 될 수도 손목이 될 수도 혹은 팔 전체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팔꿈치 위쪽으로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는 그리 흔치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테니스 엘보우로 인해 상완 쪽을 보상 쪽으로 과하게 잘못 사용하여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 경우까지 테니스 엘보우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목이나 뭐 척추 디스크가 있을 때도 팔 쪽으로 통증이 나타난다고 들었는데요. 팔꿈치나 팔뚝까지 통증이 생길 수 있는 건지 그렇다면 다른 질환 증상과 이렇게 테니스 엘보의 증상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이런 거 궁금해요, 원장님. 목 디스크나 흉곽 출구 증후군처럼 팔로 가는 신경이 눌려서 생기는 방사통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팔에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통증은 아닙니다. 네. 반면 테니스 엘보우는 주로 팔꿈치에 통증이 있으며 빨래를 짠다던가 하는 손목을 사용하는 동작에서 통증이 유발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사통은 위에서부터 뻗쳐 내려가는 증상을 보입니다. 전완부의 사용 여부와는 상관없이 말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게 구분해 볼 수 있겠네요. 네. 네. 그러면 테니스 엘보로 나타나는 증상을 치료하지 않고 그냥 방치할 경우 다른 쪽으로 좀 통증이 번질 수도 있나요, 원장님? 모든 병이 그렇듯이 치료하지 않고 참거나 방치했을 경우에는 대부분 더 심해지게 되죠. 네. 이것은 마치 올라간 스웨터와 같습니다. 올라간 스웨터를 꿰매지 않고 계속 입고 다니게 되면 점점 올이 풀려 결국 입고 다니기 힘들 정도까지 망가지게 되듯이 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사람 몸은 놀라운 자연 치유력이 있어서 그냥 내버려 두더라도 저절로 좋아지기도 하지만 네. 그것도 그렇게 심하게 찢어지지 않은 경우나 팔을 최대한 쓰지 않고 쉬어준다는 전제하에 가능한 것이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아예 다른 병, 어떤 제3의 질환으로 좀 발전할 수도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테니스 엘보우는 전완부 근육과 힘줄에 한정된 국소 질환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테니스 엘보라고 불리는 외측 상과염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그 치료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어떻게 치료하나요? 병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테니스 엘보우 또한 마찬가지고요. 어떤 단계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치료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1단계는 힘줄의 가역적인 변화 단계입니다. 가역적이니까 아직까지는 치료도 수월한 상태이고요. 그 다음 2단계는 비가역적 퇴행성 변화 단계이며 이 단계를 지나면 힘줄의 파열을 동반한 퇴행성 변화 단계인 3단계입니다. 마지막 4단계는 석회화 그리고
골극, 퇴행성 관절염을 동반한 단계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보통 환자들은 어느 단계에서 주로 병원을 찾나요? 내원하시는 분들 중 힘줄에 파열을 동반하지 않은 단계가 대략 60%가량이며 파열을 동반한 단계가 40% 정도 되겠습니다. 힘줄이 파열되지 않은 단계는 치료가 수월한 편이지만 파열이 동반되어 많이 진행된 테니스 엘보우의 경우에는 치료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죠. 그렇군요. 그럼 그 단계에 따라서 치료 방법도 좀 달라지는 거겠죠? 네. 치료는 크게 수술적인 치료와 비수술적인 치료로 나뉘게 되는데요. 네. 파열을 동반하지 않았거나 파열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수술적인 치료로 가능하고요. 아, 파열이 심한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비수술적 치료 요법으로 스테로이드를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 방법은 결국 통증을 해결은 할 수 있지만 반복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경우 오히려 힘줄을 약하게 하기도 하므로 요즘은 추천되지 않는 방법입니다. 네. 그럼 스테로이드 사용은 권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치료가 되는 건지 우선은 비수술적인 치료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이제 비수술적인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수술적 치료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으로는 프롤로 테라피, 체외 충격파, 그리고 근육 이완 요법 등이 있고요. 네. 먼저 프롤로 테라피는 인대 강화 주사라고도 불리우는데요. 네. 고농도 포도당이나 조직 재생 유도 물질들을 약해질 힘줄 부위에 직접 주사하여 재생을 유도하는 시술입니다. 네. 장점은 자체적인 재생을 유도하여서 인체에 무해하다는 점이지만 아, 단점이 있다면 치료 기간이 좀 오래 걸리고 조직 재생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네. 두 번째 체외 충격파는 요즘 많이 사용하고 있는 치료법으로 병변 부위에 충격파를 가해서 통증을 유발하는 물질을 제거하고 아, 조직 재생과 강화를 유도하는 치료법입니다. 네. 조직 재생에는 시간이 걸리지만 통증 조절 효과가 빠르며 역시 인체에 무해하다고 하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근육 이완 요법일 것입니다. 네. IMS나 주사요법, 그리고 도수치료 등을 통해서 가능한데요. 텐션이 많이 올라가 있는 근육의 긴장을 제거해 줌으로써 근본적인 치유를 도모하는 것으로 프롤로 테라피와 체외 충격파 등과 함께 적용하였을 때 매우 좋은 치료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파열이 동반하지 않은 경우는 이 비수술적인 치료법으로도 어느 정도 회복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렇다면 파열이 좀 심각한 상황이다. 그러면 수술을 좀 고려해 봐야 하는 거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비수술적 요법은 어디까지나 힘줄 파열 전 단계이거나 파열이 그리 심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 유용하고요. 만약 파열이 심하다면 수술을 통한 치료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럼 수술 치료 방법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시죠. 이제 6개월 이상의 비수술적인 치료에도 통증이 지속되거나 통증의 정도가 너무 심하여 일상생활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를 필요로 합니다. 수술적 치료는 통증을 유발하는 병적인 힘줄을 제거하는 것으로 피부를 절개하거나 관절경을 이용하는 방법이 흔히 시술되고 있습니다. 네. 피부를 2, 3cm 정도로 절개해서 개방해서 수술하는 방법은 당일 수술로 시행되는 비교적 간단한 시술로서 80% 이상의 만족할 만한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최근 시행되고 있는 관절경 수술법은 작은 구멍을 통해서 관절 안을 모두 검사할 수 있고 수술 절개 부위가 작아서 회복이 빠른 장점이 있는 수술법입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데일리 건강에서는 테니스 엘보로 불리는 외측 상과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테니스 엘보, 그 생활 속에서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시죠.
무엇보다 파열을 동반한 난치성 테니스 엘보우로 진행하기 전에 치료를 받는 것이 보다 빠른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팔꿈치 관절의 바깥쪽이 아프거나 물건을 들어올리기 힘들 정도라면 진통제나 팥을 이용해서 통증을 억누르려 하기보다는 병원을 찾아 조기에 비수술적인 치료법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고요. 일상생활에서 과격하고 무리하게 팔을 쓰는 동작은 최대한 지양하시고 몸과 팔의 연결성을 느끼면서 부드럽게 움직이는 것이 좋다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사무실에서 키보드 타이핑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시간 나실 때마다 손목을 풀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자, 이 조기 진단과 치료가 이 회복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데일리 건강 도움 말씀 주신 이영주 원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